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지난달 1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 간 한라인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통화,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한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시 주석에게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중국의 지원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환영하고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는 투트랙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에도 확고한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올림픽 행사의 성공적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에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 등 미국의 100%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온전히 공감하면서 향후 대화 분위기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선 대표직 사퇴 후 통합전당대회 개최라는 당내 중립파 의원들의 중재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중립파로 분류되는 김동철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중립파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재안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대표는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당내 설득을 위해 미뤄왔던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당무위에서 공식 출범하게 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 대표 측근인 김중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표가 통합 전당대회 개최 수순에 돌입하면서 통합 반대파의 반발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아 여론몰이에 나선 반대파는 전당대회 개최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합당을 위한 그 전당대회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당대회 해야 되겠습니까? 중재안 마련을 위해 이번 일요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결국 찬반 양측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245명이나 한랭질환에 걸려 이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6명이 걸려 1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랭질환자의 10명 중 8명은 저체온증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체온은 36.5도입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체온을 빼앗기는데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심하면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저체온증의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고령자들입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고령자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져도 저체온증 때문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혈관 자체가 추위에 의해서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더 떨어져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선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담요를 덮는 것만으로도 시간당 0.5에서 2도가량 올릴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추위를 많이 느끼는 손, 발 등 말단 부위에 핫팩을 대거나 주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방식입니다. 차가운 혈액이 심장 쪽으로 갑자기 흘러들어가 부정맥 등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을 붙여 몸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철수의 동문서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SBS 본격 연예 한밤 이 프로그램에서 영화 1987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내보냈는데요. 질문에 대한 안철수의 답이 압권입니다. 1987년을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는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차라리 1987년도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앉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그라도 되지. 이건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이 있든지 치매가 왔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웃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내용을 딱 캐치를 해서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질문, 우리 뜬금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귀가 나쁘든지. 근데 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껴놓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뇌의 이 언어나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씨가 약간 아픈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너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 의도 이런 거를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건 뭔가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의대생이 그럴 시간이 있나?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설마요. 그러면은 의대생들은 정치적으로 아무 의견도 없고 다 바보 천체예요? 자기는 서울대 의대생이었다 이거지. 본인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래서 이 특권의식이 좀 보여가지고 더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안철수가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이던 87년도에 의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생이 된 거예요.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같은 해 24평짜리 동작구 사당동 D 아파트의 재개발 입주권, 일명 딱지라고 하죠. 네. 이걸 사죠.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 아파트 입주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해에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역시 그 금수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거야 운 좋게 태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시대적 맥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의대 대학원생이었던 시절에 1987년도에 그 시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시각으로라도 보고 어떤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바빴다잖아요. 아니 미친 듯이 바빠도 저는 그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섬에서 사는 꼬꼬마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10일 항쟁 그리고 6.29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맥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런 어떤 임팩트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한년 열사와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어떤 소감?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981년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난 대학원생이라 바빴다고. 근데 88년도에 V3를 첫 개발을 해요. 존나 쓰레기예요, 진짜 이런 거는. 바쁘긴 바빴네. 네. 자, 이 1987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어요, 안철수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하태경이 있었어요. 하태.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보고. 1987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하러 왔는데 거기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하태경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이제 통합이 되면 이제 지가 이제 넘버 3에서 넘버 2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자기의 정치적 지휘형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재밌었을 거예요. 항상 즐거웠을 텐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명확히 알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박장대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시작하면서 끝나고 나서까지 계속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비장함의 그 시대를 겪은 그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천진난잡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연결이 돼요. 저는 그때 의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 대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진짜 아프다.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진짜 이게 좀 제정신인 인간이었으면 저는 그 당시 의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제 선배 중에 누군가가 그 현장에서 이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해서 저 대학원생이어서 잘 몰라요. 그 자기 스스로를 진짜 바보 천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람을 여의도 CGV에서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했던 넥타이 색깔이 저는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색깔이 보통 안철수가 이런 행사에 나오면 하고 있던 그 녹색 계열이 아니라 너무 밝은 파랑, 그러니까 더민주의 그런 색깔이 아니라 정말 하늘색의 바른정당을 딱 볼 수 있는 그거를 안철수가 하고 나왔어요. 오히려 하태경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바른정당에 이렇게 목을 매니까 유승민 대표가 더 갑질을 하려고 튕기잖아요. 네, 안철수의 1987 영화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의 최저임금 지키기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점검팀을 만들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 민주당은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법,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의당도 인상 무력화, 꼼수를 수집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주장했던 바보야 자영업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 핵심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은 바보야, 문제는 임대료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문제는 임대료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수구 기득권 언론들과 자유당과 바른당과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를 가고 있는 안철수당과 이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최저임금제 방안을 이제는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늦춰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 현상들이 나오는 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 얘기예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도산할 거야. 그게 너무 을끼리 싸움을 붙인다는 게 그렇죠.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이게 거죠. 대대로 전통적으로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임금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망한다. 이걸 기본 논리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네, 사실 과거에 노동 중심의 모든 업종들이 노동력으로만 작동하던 그 산업화 시대에는 임금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을 결정하다는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왜냐면은 전체 사업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게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부가 가치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거기는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사업장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 거기에도 임금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전체 매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10%도 채 안 돼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임금이 오르면은 수익이 감소한다. 그렇게 이야기만 들어보면 임금이 전체 매출의 한 60, 70% 차지하고 고정비가 2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0%가 마진이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임금이 차지하는 건 진짜 크지 않거든요. SK텔레콤을 한번 생각해봐요. SK텔레콤이 10수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제조 사업장에서도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설비와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지 거기에 인건비는 크게 작용하지 않거든요. 정유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는 죽어난다라는 이 논리를 한번 딱 세상에 떨어뜨려 놓으면 모든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임금 때문에 죽겠다. 사실은 임금이 부족해서 임금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는 만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악랄한 보수 언론에서는 왜 최저임금을 통으로 다 안 주고 왜 인상분만 주냐.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 자체가 합당한데 왜 인상분 같이 코딱지만큼만 주느냐, 자영업자들을 거짓 취급하느냐라는 뉘앙스로 카톡 같은 메신저로 또 이렇게 그 헛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노동을 해서 내 노동력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 최저 수준이 어디까지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IMF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경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화폐 유동성이 커져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통해서 그 화폐 유통량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진작이라고 하죠. 내수를 살려서 서로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 자체에 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 그러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건 반대해야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무시를 해도 되지만 언론에서는 너무 정교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하고 가맹사업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주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 올라가는 것도 지금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당연히 있죠. 예. 장기적으로 볼 땐 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에 접한 자영업자들이요. 정말 프랜차이즈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알게 모르게. 맞아요. 예, 우리가 일반 뭐 식당들도 대부분 프랜차이즈화 됐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데 문제는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차라리 그거는 올려주되 가맹사업자에게 내는 인센티브 커미션 있죠. 수수료.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 이 문제만 살짝 손을 봐도 5% 10%씩만 손을 봐도요. 10,000원 주고도 남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말씀하신 그 프랜차이즈 법도 매해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물품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사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물품에 마진을 붙여서 팝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리고 이 사업장이 매출을 올리면 매출의 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30% 35%를 또 가져가요. 본사가.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30% 35% 가져가는 부분을 5% 10%씩만 떨어뜨려도 임금은 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치킨 같은 경우에 치킨이 뭐 요새 뭐 한 마리에 15,000원, 18,000원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왜냐면 크게 봤을 때 한동안 우리 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기업이 커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늦었기 때문에 기업은 월등하게 비례적인 그래프를 45도 각도로 쭉 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월급은 정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딱 느낀 거는 뭐였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콜라 1.5리터를 살 때 1,3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마트를 갔더니 2,700원인 거예요.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런데 내 월급은 2배 이상 올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활 수준이 2배 이상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이나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가 거듭될수록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무서운 어떤 현상이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갭을 그 차이를 메꿔주는 게 뭘까요? 대출이에요. 우리가 신용 그 시스템이나 신용카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현재 단계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현재의 여신 시스템이
소득의 격차를 메워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돈을 빌려서 쓰게 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소비는 계속 가파르게 기업의 수익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소비를 내가 네.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생활에 딱 필요한 것만 써도 네. 작년보다 올해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임금 받는 근로자들의 60% 이상이 연봉 4천만 원이야. 그 정도 나와 있고요. 연봉 4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절반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하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2, 3년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을 일본부터 끝번까지 줄을 세워놓고 중간을 딱 자르면 148만 원인가 그랬어요. 중간이. 중간값. 예, 중간값이. 그럼 그 이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한 달에 148만 원을 받는데 치킨 18,000원짜리를 맘대로 사 먹을 수 있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열받네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최근 5, 6년간 기업의 수익 상승률이 한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5%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너무나, 그러니까 미래의 소득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쓰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던 말도 생겨요. 사실 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안 그러면은 뭐 병원비가 크게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안 그러면 사업 자금, 뭐 운전 자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겼어요. 과거에는 없던 그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생활자금이라는 거를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거든요. 생활자금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노동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논의가 너무나 잔인한 방향으로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나의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그걸 또 기회로 삼아서 생활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점점 빈부격차만 커지고 이게 네. 언젠가는 빵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 부도난 기업들 중에 임금 상승률 때문에 부도났다는 기업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맞아요. 없습니다. 큰 회사들이 부도나고 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투자 실패, 그다음에 정권에서 죽이기 예전에 많았었죠. 그런 부분 불과 얼마 전에 이명박 때만 해도 있었어요. 부산에 큰 회사가 하나 날아간 경우가 있었고요. 그 투자 실패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방만한 경영, 문어발식 기업 경영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망하지 근로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줘서 망했다는 기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6,470원에서 16% 올라서 겨우 7,000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을 1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서 과자라던가 빵이라도 사 먹으려고 하면요. 이게 각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 과자나 아니면은 체인 프랜차이즈 빵집에 빵이 요새 정말 짜증나게 크기가 줄었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또다시 느꼈거든요.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샀던 빵이 내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하나 갖고는 배가 안 차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뭐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난 이거 샀다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똑같은 샌드위치를 샀는데 정말 무슨 중국에서 이렇게 왜 보이는 데만 이렇게 음식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나라 거의 막 극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물가 수준 자체가 네. 여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에 따르면 일본 가서 쇼핑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점점 너무 소비자를 우롱하는 큰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건 누구냐? 이런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계층부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총력전을 해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방선거에서 화이팅! 그렇죠. 바닥부터 다져야죠. 이제 다시 세월호다. 32번째 방송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피치 못하게 우리 푸른나무님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운을 띄우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시죠.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땜빵 사회를 맡고 있는 유명정이고요. 자, 세월호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예은 아빠 아시죠? 우리 유경근 씨 CBS 방송의 진행자가 됩니다.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이라는 데서 사회적 참사 가족
인터뷰를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참사라고 하면 세월호뿐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었으나 조금씩 잊혀져 갔던 분들, 국가 책임이나 사회 책임으로 인한 참사가 벌어졌던 분들의 유가족들이나 남겨진 사람들,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할 만한 사항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꾸준히 사회적 약자의 귀를 기울여 왔던 CBS에서 정혜윤 PD가 연출을 맡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공순주 님도 잘 아시는 곳이죠. 4.16년대에서 올해 1월 5일 날 성명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성명서 제목은요. 선체조사위원회는 변질되지 말고 자기 책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기관이 그렇게 가볍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체조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순주님, 이 내용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얼마 전에 한번 소란이 있었죠. 짧게 소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박근혜 정부 때랑 똑같이 해피아들 그 해수부 관련된 사람들 공무원들이 여전히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 목포신항에 거치되면서까지 그 전에도 이미 저희가 150개 정도의 구멍이 뚫려서 그리고 뭐 램프도 잘라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증거가 될 만한 게 좀 많이 없어서 훼손이 돼서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인양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신항에 아직도 해수부에 뭐 저희는 해피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방해가 이제 대놓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사진 보내드렸어요. 네. 헬방에.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반쪽을 뜯어냈죠. 옆에만 지금 옆면만 우연만 지금 다 구멍을 송송 내놓은 게 아니고 그 반쪽을 뜯어냈어요. 항부 이게 지금 위쪽을. 그 세월호 후미의 객실 부분인가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 왜 객실하고 분리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해서 통째 인양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라는 생각이. 그러면 목포신항에 거치된 상태에서 지금 객실을 제가 보기엔 3분의 1 이상을 절단해낸 것 같은데요. 뭔가를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지금 계속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 어떻게 해서든 세월호는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걸 막지 못하는 것도 참 답답하고 이렇게 계속 훼손을 해가는 이 해피아들을 계속 같은 장소에서 세월호 이 선체조사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유당 추천위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나 하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명서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정권 교체까지 했는데 이런 성명서까지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진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가장 강한 물적 증거인 세월호가 손상되지 않고 있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100%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러는지 모르지만 선체 객실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해냈다는 것은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가족분들이 동고차도에서 1년 9개월 동안 노숙을 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세월호 훼손하지 말라고 제대로 인양하라고 찬바람 맞으면서 눈 오면 눈 맞으면서 비 오면 비 맞으면서 계셨던 이유가 이거라고요. 이거 하나 지키시겠다고. 근데 이제 대놓고 이렇게 계속 대놓고 손을 대고 있죠. 근데 참 무기력하죠. 저희는.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가 않는 게 완전히 절단을 해냈거든요. 그리고 지붕도 일부 뜯어내고 있고 지금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이 보이는 건데 정말 이거는 이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서도 증거를 찾겠다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을 잘라내겠다고 전에 그렇게 해프닝이 또 한 번 있었죠. 그러면 4.16년대에서 이런 성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군요. 네. 그래서 권영빈 의원님께서 많이 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고는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니 이게 좀 답답하죠. 네. 시민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사실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참 해수부 담당자들이 하는 일과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맞서는 우리의 엄마들.
이분들에게 힘이 됩시다. 4.16 기억 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저장소 www.416memory.org 문의는 031-410-0416으로 해주세요.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제 아들을 만날 때 엄마가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저는 기억저장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공순주님 오늘은 배경에 대해서 계속 하시나요? 네, 해군 관련돼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하남 당시 해군에 있는 지휘부가 어떻게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군이 해경 본청 그리고 서해청, 목포서에 각각 10가지 파견이 되어 있어서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녹취록을 일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끝났는데, 그 녹취록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상황실에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언론뿐만이 아니고 기관에서도 대대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거짓말로 브리핑을 하거나 그렇게 보고서가 써 있었고, 언론도 뭐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 대부분 구조 아니면 전원 구조라는 이제 오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론에서만 단순히 있었던 오보 차원이 아니고 기관이나 그런 데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이제 뿐만이 아니고 해경청 상황실에서도 제가 이제 1년 전이네요. 세월호 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초기에 그 녹취록을 한번 쭉 훑어드린 적이 있어요. 세월호 침몰 직전, 침몰 후로 해서 세월호 해경 본청에 있는 상황실 직원들이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제 내용,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면, 해경청 이제 본청 상황실 4월 16일 당일입니다. 오전 9시 42분에 구조작업 중인지를 묻는 이제 국가안보실의 상황반장이 전화를 했어요. 해경 본청에. 그러니까 해경이 지금 아직 구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9시 45분에 이게 세월호 교육기구 57도입니다. BH에서 전원 구조가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해경이 구조 진행 중에 있다고. 다 시켜야죠.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전혀 지금 45분이면 이제 선원을 구하려고 브릿지에 배를 댄 시간이에요. 예. 근데 구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구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BH에다가 하는 것도 있었고, 9시 46분에 이제 침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요. 침몰이 실제 되겠냐고. 아니면은 그 전에 구조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해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 상황에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선박 상태가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고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침몰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수부에. 네. 해수부면 중수본이잖아요. 네. 그럼 제대로 보고를 해야 해수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46분에 통화를 하면서 안 가라앉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해경이.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 라인에 나와 있어가지고 현장 경비전이 지금 구조 중에 있다고. 바깥 라인에 나와 있는 사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46분이니까 선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언을. 그렇죠. 예. 예. 근데 마치 탑승객들이 지금 다 배 밖으로 지금 나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해수부에 이제 거짓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47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62도인데 그 국토부에서 도와드릴 거 혹시 없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현장에 저희 헬기 세력이 4대, 5대 정도 도착을 했거든요. 다른 추가 세력들도 지금 도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국토부 니네 안 도와줘도 돼. 우리 세력으로 충분해. 라고 도움을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구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끈앞풀조차도 다 그냥 차단을 해경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다 구할 수 있어. 다 구조할 수 있어. 배침몰 안 될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아시겠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게 단순히 오보 차원이 아니고 이게 BH의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요. 해수부 보고하고 국토부에 보고하고. 근데 단지 해경이 상황실에 있는 일개 해경이 BH랑 국토부랑 해수부에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국가안보실에도.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차라리 혼이 날정정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직 확인이 정확히 안 됐다고 얘기를 하겠죠. 정신이 없으니까 확인 안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가라앉을 거라고 다 구할 수 있다고. 오보랑 다를 게 없죠. 해경청에서도. 그래서 뭐 국토부 국가안보실 뭐 BH에서 다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기엔 전화 끊어요. 따로 이제 구조 요청하는 거 없이.
이제 그 목포서 그리고 분청 서해청에서 연락관이 그 해경에서 들은 정보를 삼함대로 전화를 해서 전달을 해준 내용이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줬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9시 5분에 서해청 연락관이 그 역기성 침몰 상황에 대해서 삼함대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시 5분에 서해청에 있는 연락관이 지금 350명 정도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9시 9분에 다시 본청에 있는 연락관이 전화를 해서 350명 아니고 450명이라고 정정을 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은 세월호 침몰 초기에 이미 450명 정도 있다는 걸 알죠. 그렇죠. 예, 알고 이제 그 삼함대로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9시 46분 37초에서부터 9시 46분 56초까지 삼함대 당직 사관과 해경청 연락관이 통화를 해요. 해경청 연락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지금 보니까 그 인원이 못 빠져나오고 있는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현장에 갔을 때 CRRC 이게 이제 리브예요. 없으면 구조하는데 제한이 되잖아. PKG 같은 건 더군다나 이 얘기가 뭐냐면 유도탄 고속함 약자예요. 한 번씩 가봤자 구조 어차피 못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원이 거의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지금. 9시 46분에 통화를 해서 이미 전달을 했어요. 구조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리고 9시 56분, 57분에서부터 58분 삼함대 당직 사관과 다시 본청에는 연락관이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해경청에 본청에는 연락관이 그래요. 사람이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삼함대 당직 사관이 지금 상황이 침몰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삼함대에서. 그러니까 연락관이 지금 80% 가까이 기울었고 400여 명 가까이 못 빠져나온 상태고 긴박하다고. 이게 9시 57분이에요. 57분. 근데 400여 명이면 거의 지금 못 빠져, 거의 구조가 안 됐다는 걸 얘네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해경청에서도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락관이 상황실에 파견돼 있을 때 연락관이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실에서 오고 가는 교신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관 한 명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교도 있어요. 장교도 가 있고 일반 병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이 된 사항을 삼함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본청에서 본청 해경들도 400명 가까이 구조가 안 된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보를 얻어서 해군이 지네 삼함대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해경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400명 가까이 지금 구조가 안 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10시 41분이에요. 세월호 침몰 이제 직후. 전화 이제 삼함대 그 상황 반장하고 서해청 해군 연락관이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삼함대 상황 반장이 지금 뭐 바다에 뛰어내린 인원 없냐고. 그러니까 서해청 연락관이 바다에 뛰어내는 사람 없다고. 어선하고 이렇게 해서 뭐 군함들이 다 뭐 대형함선들이 구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인원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삼함대 상황 반장이 대략적으로 약 79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은 바다에 뛰어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삼함대에서 알고 있어요. 근데 51분에 슈트만 입고 간다고요. 10시 51분에. 슈트만 입고 가요. 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세경청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음성 파일을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도 이미 나왔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직전에 어떤 교신이 있었는지를 이제 모르세요. 그래서 직전에 어떤 교신이 있었는지 제가 좀 들려드리고 본청하고 그 서해청 김수현이 침몰하기 직전인데 탑승객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서 안정시키라고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공분을 사셨는데 이거는 잘 모르세요. 그 직전에 무슨 교신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교신 내용과 그 TRS로 실제 지시하는 음성 파일을 우선 좀 들려드릴게요. 이번 상황 여기가 되겠어. 지난해 승객이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있는 자체도 멍멍합니다. 빨리 어떻게 군정을 하세요. 빨리 이거 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4 여기는 명인집 타워 전천 일본님하고 명인집 타워 일본님 지사님 123 직원들이 안전장을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람 이상 주시내고 여기는 되겠다 주시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제일 이제 처음에 기사화되고 공분을 샀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 10시 49분이면 세월호가 이제 62도인 상황에서 본청 1번님은 김석균이잖아요. 그리고 명인집 타워 1번님이 그 김수현이에요. 서해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TRS로 이제 그 서해청에서 1, 2, 3장한테 지시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1, 2, 3정 해경들한테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으로 올라가서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고 이게 김석균하고 서해청장 김수현의 지시라고 전달을 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요거 직전에 교신 들으셨죠? 김경일이 이 지시 직전에 배가 옆에 기울어져서 절반 이상 지금 못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신 직후에 한 지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져서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윗선의 지시사항이니까 구조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승객들을 안정시켜라. 네, 안정시키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배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절반 이상 갇혀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직전에 했는데, 예, 안전장구 갖추고 들어가서 안정시키라고, 탈출시키라, 구조시키라가 아니고 안정시키라고. 요게 해경 지휘부에 현장에 전달된 첫 지시입니다, 첫 지시. 그 전에 지시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 지시가 구조가 아니고 안정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 음성 파일을 좀 직접 예, 그리고 그 직전에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10시 1분에 삼함대 당직 사관과 해경청 연락관이 통화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통화를 하냐면 해경청 연락관이 해경 통제를 받을 상황이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저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해경청 연락관이 그 얘기를 해요. 10시 1분에 지금 대부분 인원들 못 빠져오는 상태라고. 못 빠져나온 상태라고. 이거 그럼 해경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빠져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10시 4분에 세월호 그 상황실에서 지원해 줄 거 없는지 묻는 총리실에 전화가 들어왔었어요. 10시 4분에. 그럼 당연히 급하게 뭐 어떤지 보내달라고 얘기를, 총리실이면 웬만한 거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상황실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경비함정 한 척하고 헬기 2대 각종 어선들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구조 중에 있고요. 다른 인근 해군 세력들이랑 다 같이 그쪽으로 전부 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조해달라는 얘기, 뭐 지원해달라는 얘기 없이 가능하다고 하고 전화를 또 끊어요. 그리고 10시 이제 17분에 해경청에서 침몰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에 대해서 안행부가 전화해서 물어요. 지금 얼마나 가 있냐고. 매년 47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가가지고 충분히 다 구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구조 세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거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다른 행정성들도 있고 상선들도 어선들도 다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이설을 해봐야죠 하면서 전화를 또 끊어요. 구조 뭐 세력 보내달라는 얘기 없이. 그리고 18분이면 이게 그때예요. 마지막 탈출자들. 세월호 네. 안에서 이제 물 밀려 들어와가지고 난간까지 겨우 기어 올라온 탑승객들이 물에 밀려서 밖으로 이렇게 떠내려오면 어선들이 막 건지는 그 시간이에요. 공이 탈출구로 나오던 때요. 네,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헬기가 허버링해서 왜 남자 3명 구조했던 딱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탈출 방송에 대해서 물어요. BH에서 전화를 해서 청와대에서 탈출 방송 혹시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지금 보니까 조끼 입고 나오는데 일단 좀 파악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끼 입고 나올게요라는 건 이제 별 내용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끼 입고 나오는 시간이 지금 막 밀려서 마지막 탈출자들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죠. 이건 지금 방송국에서 뭐 영상이 나오거나 그럴 시간이 아니거든요. 본청에서도 너무 상황을 잘 보고 있어요. 근데도 아까 그런 지시를 했다고요. 올라가서 진정시키라고. 예, 62도인데. 그리고 10시 21분에 어느 정도 구조했는지 묻는 안행부 질문에 190명 정도 구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190명이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제 190명 정도가 아닌데 갑자기 그 서해청 유연식이 190명을 뭐 목포 행정선이 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상황실장이 이 얘기를 또 껄른 BH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360명인가가 돼요. 중간에. 그러다가 다시 바뀌죠. 그래서 갑자기 190명을 구했다고 얘기를 해서 현장에 뭐 헬기가 3대가 있고 배가 하나 바로 사고 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도착했다면서 주변 어선들도 많고 저희가 다 지금 동원했다고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안행부에. 190명 지금 했다고. 요 이제 거짓말을 했던 서해청 그 상황 담당관 유현식은 완도 해경서장 승진했죠. 예. 본청 상황실장은 3002함 함장으로 승진했네요. 그랬대요. 그래서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도 왜 타 기관에 송신된 청취 내용이 있어요. 어선들 아니면 어민들이 그 당시 출동을 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어선들이 했던 얘기들을 청취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10시 15분에 그 얘기를 해요. 출동하신 어부들이 뭐 400명, 500명 정도 사람이 왜 안 나오냐고 하면서 막 교신을 해요. 서로. 물속으로 반이 다 잠겼다고 하면서 물속에 지금 선실이 다 갇혔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교신을 해요. 지금 그곳이 어디냐고. 사고 현장에 승객들 바다에 지금 이탈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봐니까 그 옆에 와 있는데 헬기로만 지금
지금 구조하고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막 어부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게 레이더 기지에서 다 듣고 있어요. 청취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걸 너무 여기저기서 너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군에서. 레이더 기지에서조차 청취를 할 수가 있었으니. 정말 해군이 전혀 몰라서 이런 엉뚱한 지시를 했을까? 해상에 다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 가서 건지라라는 지시가 정말 얘네들이 모르고 착각해서 한 짓일까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10시 13분에 다시 삼함대 그 상황반장하고 해경청에 있는 강소령이 통화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해경청에 있는 연락관이 저기 침몰이 지금 임박하다고 지금 그 인원들이 지금 막 라이프 자켓 입고 뛰어내리고 있거든. 이게 이제 10시 13분이니까 18분 전에 막 뛰어내려서 마지막 탈출자들 그걸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함대 사령관이 그거 어디서 확인하신 거냐고 그래요. 삼함대에서. 그러니까 요 해경청에 있는 연락관이 뭐라고 하냐면 해경청에서 TRS로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그다음에 영상 위주로 올라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감사원 진술에서 서해청 특공대장이 서해청 상황실에서 세월호 침몰 영상을 실시간으로 9시 35분부터 보여지고 있었다고 진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데 본청에서 영상이 보여지고 있었는지는 그동안 저희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 해군 연락관 얘기를 보면 본청에서도 지금 보고 있죠. 영상을. 근데 구조하라는 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 해경 지휘부들은. 그래서 이 영상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배 안에 많은 인원이 갇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잘못 나간 지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고의로.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해경 본청까지는 그 현장 영상을 보고 상황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서해청도요. 서해청도 그렇고. 네. 해군은 그거에 따라서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요. 다 통화 내용이니까 정확히 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예. 그리고 해군과 서해청이 다 그렇게 받았고 BH에도 보고가 됐고 NSC 그 상황실에서는 당연히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보고 있었을 거죠. 네, 네. 예, 그게 공유가 되니까. 네. 공유되는 영상이니까 보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도대체 바다 위에 뛰어내린 사람들을 구조하라는 해군 지시와 박근혜가 7시간 반 뒤에 나타나서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거가 네. 7시간 반 시차를 두고도 이게 일치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위급 단계에서 연락이 두절돼서 일부러 안 가게 만들었지 않았으면 알고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답입니다. 알고도 안 했다가 정답이고 그래서 이제 고의 미구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 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근데 구조하라는 지시가 한 번도 없었다. 해경 그 지휘부뿐만이 아니고 해군마저도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녹취록에 대해서 광주 지원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군에도 AIS가 있고 VMS라고 해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합참에까지 들어가 있고요. VMS가 이게 참고로 NSC 회의실에 들어가 있고 국정원 그리고 해경청 해운조합 뭐 합참 뭐 건설교통부 다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어요. VMS라는 시스템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상황 담당관, 상황병, 해군 연락관, 본청, 서해청, 목포소에 다 나가 있었고 멀티큐브 화면으로 다 문자 상황실 영상까지 보고 그 다음에 AIS도 이미 다 해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녹취록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그 읽어드렸던 추가로 좀 읽어드리면 그 광주 지원에서 특검 수사팀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하나가 17일날 오전에 7시에 김천일 이사 잠수 장비 가지고 잠수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있어요. 광주 지원에서. 그래서 국방부 감찰단이 답변을 한 게 17일 이제 오전 7시에 해군 특수요원 19명이 언딘 측의 잠수를 위해서 대기만 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언딘이 들어가서 해군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잠수를 못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고 감찰단에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회신을 한 게 언딘이 잠수할 당시 사용한 장비가 뭐였냐고. 그러니까 언딘에서 사용한 잠수 장비는 확인을 할 수 없으나 김천일 이사가 표면 공급식 메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산업잠수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후가 장비라는 걸 확인하였음. 이게 그 표면 공급식이죠. 국방부 사람들이 답변한 것처럼 강조류, 와류 절대 잠수 불가 상태인데 언딘은 표면 공급식까지 입고 잠수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언딘이 군안업체로서 구호 임무를 띈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를 양보한 이유가 뭐냐고. 얘네들은 그 군안업자잖아요. 구조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양보를 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해군이 답변하기를 4월 17일 날 7시 10분께 현장 도착 시 해경정 P19정이 세월호의 선수에 계류를 하고 있었고 갑판상에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었으며 4월 16일 날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 근거에는 해경 고석중 2척이 그리고 수면 위에는 잠수사 4명의 고무보트를 잡고 있었다고. 따라서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입수 중인 해경 잠수사와 P19정호의 선수에서 잠수를 준비 중인 민간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해서 해군의 하잠색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민간 잠수사 잠수하고 있었고 해경이 잠수를 하고 있어서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언딘이 대략 잠수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딘이 잠수를 끝내고 곧이어 잠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 요망이라고 해서 광주지원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민간 잠수사는 07시 57분경 첫 잠수를 시작하였고 잠수 중에 간헐적인 중단을 반복하였으며 이탈 시까지 위 상황이 지속되었으므로 정확한 잠수 종료 시간은 자기네들이 모르겠다고. 해군은 해경이 잠수 중으로 판단하여 해경청 P19정 그 계류 한쪽 반대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서 잠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선체의 좌현 쪽은 우현 쪽보다 경사지고 조류가 선체면에 지나 강하게 흐르고 있어서 고무보트 계류조차 어려워서 선수 쪽은 포기했다고. 선수 쪽은 고무보트를 계류시킬 수조차 없어서 포기를 했고, 17일 해군 잠수사 2명이 잠수한 부분에 대해서 선미 쪽으로 이동하여 잠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선미 쪽은 선체가 모두 물속에 잠겨 있어 고무보트로 고정할 계소가 없었고 고무보트의 위치 유지가 힘들 정도로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어 잠수를 잠수시킬 수 없었음. 이 얘기는 뭐냐면 선미 쪽으로 잠수를 해볼까 해서 이동을 했는데 고무보트를 묶어놓을 수 있는 계소가 없었다고요. 선미가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렇죠. 네. 계속 고무보트를 묶어놓을 수 있는 계소가 없어서 위치를 유지를 하기가 힘들었고 강조류 와류 때문에 잠수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그리고 해군이 잠수 지점을 물색하기 위해서 선체 주변을 기동하던 중에 민간 잠수사의 잠수가 일시 중단되어서 그 세월호 선수를 접근하였으나 P19정의 추진기 작동과 P19정 승조원 및 민간 잠수요원의 안전 통제를 위한 접근 금지 수신호로 세월호 선수부에서 잠수는 불가하여 이탈하였음. 해경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죠. X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 이게 막은 게 아닌가요? 막은 예, 거네요. 그렇게 해서 잠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대신 선미 쪽 중앙추를 이용해서 하잠색 설치를 시도를 했는데 중앙추가 수심 약 40m 선체 선미로 추정되는 곳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치 부위를 설치한 다음에 재차 잠수를 시도하였으나 강조류 또 보트의 지속적으로 위치 확인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가했다고 또. 예, 그래서 일단 잠수를 17일 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천안함 당시에 해군의 지휘부가 이제 그 대응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SSU와 UDT 구조 활동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래저래 해서 잠수를 얘네들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근데 이제 26일 날 그 천안함이 침몰을 했고,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해상 및 수중 탐색에 이제 돌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작전 해역의 유속이 최대 5노트, 수온이 3도 정도였으면 수중시키가 30m 전방에 물체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근데 잠수를 했죠. 예. 유속이 2.8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일 날 같은 경우에는 1구역이라는 게 한미 침몰 지역이에요. 45m 정도. 한미 탐색을 위해 SSU 8개 조 16명과 중앙 119 구조대 2명이 교대로 잠수를 계속해서 함체를 식별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함수와 같이 위험물이 많아 실패했다. 이게 유속이 몇이었는지 아세요? 2.5노트예요. 근데 잠수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미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라앉았어요. 완전히 침몰. 근데 얘네들이 그 고무보트 위에서 잠수를 했거든요. 천안함 당시에. 고무보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계소가 없었다고요.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세월호 때는 계소가 없어서 잠수를 못하고 얘네들은 계소가 없었는데도 8개 조가 16명이 유속이 2.5노트 수온이 3.9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부 진입까지 시도를 했어요. 45m 밑에 있는 한미에.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4월 2일 날은 유속이 4.3노트. 그러면 이날은
잠수를 못했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안함 때는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서 한미구역에 요게 이제 45m죠. 그 한미구역에서 4개조 8명이 잠수 탐색을 재개했다고. 이때 한미와 연결되어 있는 인도줄이 손상이 되고 안내줄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돼서 탐색팀이 절단 부위에 있던 인도줄을 자연 견시대로 옮겨서 설치한 후 하잠색도 설치했대요. 4.3노트인데. 대단하네. 네. 그래서 하잠색도 설치했다고 나오고요. 4월 3일 날 역시 한미구역에서 7개조 14명 2차에 걸쳐서 잠수 탐색했고 함체 주갑판 상부에서 찢긴 부위를 발견한 후에 내부 진입을 또 시도를 했으나 다수의 케이블이 엉켜 있어서 실패했다. 문제는 유속이 4.3노트예요. 수온이 4.2도. 잠수는 잘하네요. 그죠? SSU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월호 침몰 현장의 조류 유속표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대조기 때래요. 맹골 수도고 대조기 때라서 참 엄청나게 센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조기 때 고작 해봤자 한 뭐 2노트, 1.6노트, 1.7노트 이제 이랬어요. 그게 대조기였답니다. 근데 잠수를 못했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천안함 수색 현장에 4노트가 넘는데도 참 잠수를 해서 선체 진입 시도도 하고 화잠색도 설치하고 그랬네요. 이렇게 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잠수사들이 그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항상 얘기했던 그 소조기 물살이 제일 약할 때 노트가 유속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해서 한번 봤더니 뭐 0.9노트, 1.9, 1.6, 뭐 1.5, 1.0 뭐 이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중족이나 소족이나 차이가 없었는데 일단 대조기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물살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들으면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게요. 이게 거기가 맹골수로잖아요. 이 맹골수로는 이순신 장군 영화에서 굉장히 과장되게 나온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겁을 먹고 있어요. 맹골수로라는 거에. 자, 맹골수로에서요. 물이 돌고 휘몰아쳐서 적함들을 그 안에 빨려 들어가고 이거는 굉장히 영화적인 상상력이었고요. 맹골수로를 택한 이유는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당시 배들이 먼 바다를 돌아나갈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땅하고 가까운 육지하고 가까운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로 지나갔어야만 되는 곳이고 거기가 굉장히 길목이 좁아요. 생각보다 좁은 거예요. 함대가 지나가기엔. 그래서 거기에 막았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밀물과 썰물 때 상대방 배가 목선이기 때문에 물살에 밀리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싸운 거예요. 거기에서 뭐 물이 휘돌아쳐서 뭐 회오리가 치고 와류가 생기고 빨라서 그것 때문에 가라앉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골수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들을 하고 그 당시 맹골수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니까 해군 해경들이 잠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상상들을 하고서 스스로 겁을 먹는 거예요. 맹골수로라는 말에. 맹골수로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천안함이 가라앉았던 지역도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물살이 그쪽이 더 빠르다고 그래요. 맹골수로보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공수님 네. 말씀은. 네. 그러니까 맹골수도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이미지 때문에 변명을 하기는 참 좋았어요. 잠수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변명을 하기는 너무 환경적으로 좋았죠. 잠수하기 쉬우면 아무나 들어가지. 그럼 그 전문가들 부르겠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 이거보다 더 유속이 강할 때에도 천안함 때는 잘만 입수해서 잘만 구조 활동을 했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음성 파일을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간만 쭉 보면 9시 34분에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12시 04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2시간 반이 지난 뒤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저희들은 규정대로 지켰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대형 사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순간에 그 어떤 곳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경우에도 2시간 반 이상은 걸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규정을 지켰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규정은 저희들은 1시간 출동 대기했습니다. 1시간 내에 모든 걸 준비하고 출발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구조하는 부대다 보니까 헬기를 저희들이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가. 그러면은 출동 시간을 줄여서 가장 빨리
도착하려면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뀌어 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육군의 대형 출동 헬기가 저희 부대 앞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 기간하고 같이 날아가면 되게끔 지금 육군 CH-47이 저희 부대 인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체제하에서 출동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는 어느 해역이냐가 달라집니다. 출발해서 가는 데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 같은 해역이라고 한다면요? 저희들이 보통 대형 헬기니까 헬기가 이동하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한 10분 걸립니다. 이게. 그 전에 저희들 준비 단계 30분 하면은 1시간 40분에서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여전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구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단축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요거를 묻고 싶은 거는 예. 그러면 그 현장까지 1시간 10분이 아니고 10분 만에 날아가는 헬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비행 시간이 1시간 10분이 걸리고 치누크 헬기가 도입돼서 육군 치누크 헬기가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 세월호 사고가 다시 생겼다면 1시간 10분 비행 걸리고 자기들 준비하는데 30분이 걸려서 1시간 40분이라고요? 차이가 없죠. 세월호 1차 청문회 때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군의 그 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한 장진웅 중령의 가족분들 뒤에 쭉 앉혀놓고 참 당당하게 말을 참 잘하죠. 그래도 시간이 좀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최일숙 위원의 말에 그럼 10분 만에 날아갈 수 있는 헬기를 만들어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이 부대가 있는 데가? 진해입니다. 진해요? 네. 진해에서 진도까지 1시간 10분이 걸려요? 헬리콥터로 치누크로? 아니 그러면 이분이 군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골든타임 안에 그러면은 할 것 같으면 삼함대에다가 SSU를 배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기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네, 왜 진해에만 있어야 그렇죠.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는 또 그럴 것 같아요. 10분 안에 갈 수 있는 헬기가 없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가족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도착해서 9시 34분에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침몰 현장에 12시 4분에 도착했음에도 저희는 규칙대로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부끄러움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죠. 예, 현장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이. 현장 지휘자라고요? 예, 구조활동 실제적으로. 예. 세월호 당시에는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내 책임이 아니야라는 말만 하고 있던 시절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해경은 적어도 겉으로 죄송해야 하는 척은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참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당당한.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군인인데. 예, 그렇죠. 예,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규칙대로 지켰고 우리가 빨리 가는 걸 원하면 10분 안에 뜨는 헬기를 만들어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뻔뻔하게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좀 들려드리려고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세 번째 음성 파일을 듣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선원 구조 작전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음성이냐면 그 2015년도 4월 28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분향소 뒤쪽이죠. 거기서 진행이 됐던 해군 창설 70주년 충무공 탄신 470주년을 맞아서 나라사랑 호국 음악회라는 걸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제가 텔로 사진 보내드렸죠. 요 음성이 언제 나오냐면 그 해군이 그 SSDS 후가 장비 착용하고 무슨 모델처럼 이렇게 무대 위를 이렇게 걸어요. 네. 그때 나온 음성입니다. 인명 피해도 없고 열심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라고. 근데 그 두 장 더 사진 보시면, 예, 그 무대, 그 화려한 무대 바로 앞에 아이들의 그 분향소가 사진들이 쭉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4월 28일이면 일주기 지난 지 며칠 안 됐을 때죠. 이런 행사도 당당하게, 예, 세월호 얘기를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하더군요. 인명피해 없이 구조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참 깜짝깜짝 놀래는 해군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너무 뭐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음성 파일을 좀 몇 개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 세월호 청문회 때 잠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의를 한 게 있어요. 그 최일숙 의원이 당시 이제 투입되면서 사용한 잠수 방식이 어떤 게 있냐니까 스쿠버 방식을 그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런 표면 공급식 잠수 방식을 바꾼 게 언제냐고.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기는 언제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21일부터 그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를 이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1일이면 다 아시겠지만 그 리베로가 이제 설치가 된 날이에요. 제가 그 틀방에 또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네. 네, 하나는 그 목포 해경서에 있던 바지선,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의 구조지원정. 이게 이제 진해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세월호 천발 현장 근처에 있었던 민간인 그냥 바지선 다 빼고 해군에서도 그렇고 해경에서도 그렇고 정말 멀쩡한 바지선들이 있었어요. 해경은 코앞이니까 그 예인선으로 해서 끌고 갔으면 금방 도착할 수 있었고요. 해군 구조지원정은 진해에 있었기 때문에 출동 바로 시켰으면 아마 저녁에는 도착을 했을 거예요. 예인선으로 끌고. 근데 계속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리베로가 설치가 되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D 잠수 장비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죠. 요게 이제 목포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선이 있는데 왜 이게 뉴스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영상이. 그래서 제가 캡처해 왔는데 목포에서 그 바지선을 침몰 현장에 보내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 얘는 그냥 고정돼 있는 바지선이라고. 미치겠네. 고정돼 있는 바지선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예. 네. 해저면에 이렇게 땅을 박았나 봐요. 고정돼 있는 전시용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고정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못 보냈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래서 못 보냈답니다. 아니 바지선이라는 의미가 무동력선이어서 다른 배가 끌고 가서 현장으로 가는 걸 보고 바지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고정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바지선이 아니죠.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네. 글씨도 바지 39호. 네, 맞아요. 그게 해경 소속, 예, 목포 해경이 가지고 있던 실제 바지선이에요. 천물 현장 근처에 있었던. 근데 겉모습을 보면 이거만큼 좋은 바지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설 잘 돼 있어요. 예. 예, 리베로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도 보내지 않았고 해군 구조정 지원정 같은 경우에도 진해에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예, 보내지 않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죠. 언딘 리베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선 설치한 다음에 이제 SSDS 장비를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초기에 세월호 완전히 이제 해저에 그 옆으로 누웠을 때 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전도되지 않기 전에는 장비 이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표면 공급식.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배가 이제 가라앉으면 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사가 이제 그 뭐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또 이쯤에서 얘기를 할게 그럼 선수를 좀 잡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6일부터. 그렇죠. 네. 잡을 수 있었다고요, 충분히. 선수 안 잡고 그냥 떠 있는 상태에서 SSDS도 선수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선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 못하고, 뭐 스쿠버도 유속이 강해서 사용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구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왜 국가의 기관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처먹고 사시냐고들. 네. 그런 의지도 없이. 네, 그리고 이분 승진했어요. 대량으로. 나와서 민간인을 해야지. 왜 공무원을 하고 계시냐고. 네. 그래서 이런 선수도 할 수 있고,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수는 당연히 고정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래야 그 에어포켓을 유지해서 저는 한 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를 고정을 했다면 적어도 그 시신이 손상이 돼서 수습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그리고 실종자도 최소.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최소. 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그냥 지켜만 본 거죠. 예,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백 명이 동원된 해군 잠수사 관련돼서 최일숙 의원이 물어봐요. 당시 구조대가 336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진홍 해남구조대장이 배에 추가로 이제 해남 뭐 구조대에 표가 편성돼서 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한 그거를 명수를 표시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최일숙 의원이 이렇게 써놓으면 일반인들이 구조대 366명이 전부 다 수중 수색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표현의 방법인 것 같다고. 김석균 총장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500명 투입이 아니고 니네가 착각한 거야. 투입이 아니고 대기시켜는 인력까지 다 해서 500명이 있다는 거지. 동원 인원, 연 인원 그렇죠. 뭐 이런 의미죠. 착각은 우리가 봐보라는 거죠. 예. 이 구조대 336명 투입이라고 써놓고 이게 다는 아니라고 하면서 표현의 방법인 것 같다고. 잘못 이해는 우리가 잘못이라는 거죠. 김석균처럼. 그래서 최일숙 의원이 구조대 336명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수중 수색에 참여한 사람이 극히 소수에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제로 뭘 했냐고. 그러니까 장진홍이 조를 구분해서 현장 투입, 대기조 이렇게 나눠서 대기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최일숙 의원이 그럼 되게 중요했단 얘기냐고. 그 장진홍이 실제 해상에서는 그 보트를 다 동원해가지고 뭐 100여 명 정도 현장에 나와서 계속 추가로 하잠색이 연결하면 바로 잠수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럼 하잠색이 연결이 되면 바로 잠수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건 첫 번째 바지선을 설치하면 됐죠. 그럼 하잠색 많이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선수를 고정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천안함 때 수색을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바지선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혹시 착각할 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려요. 바지선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고무보트 위에서 잠수를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안함 때 잠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바지선을 강조를 하니까 바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바지선이 없어서 얘네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지선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하잠색이 없어도 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잠색이 연결이 되면 바로 잠수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대요. 아니 하잠색이 연결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누가 해주겠다는 거죠. SSU가 잠수하도록 누가 연결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족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공무원 사회가 너무 끔찍한 게 관료 사회가 끔찍한 부분이 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이런 최고 권력자들이 제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밑에서는 정말 일을 안 해요.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해경 바지 39호, 해경 바지선 같은 경우에 이런 바지선들 그리고 현장에 바지선들이 있었잖아요. 현대 것도 있었고 현대 보령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세월호 선수만 붙잡고 있었으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익사를 하면 시신이 가라앉았다가 2, 3일 있으면 떠오릅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다 떠올라서요. 어디로 유실되거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온전하게 수습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선수만 붙잡고 있었으면. 최소한 다른 짓은 안 했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고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네. 가라앉은 이후에 이제 상황 대책회의를 이제 해군이 한 게 있습니다. 그 회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이제 상황 대책회의에 어떻게 해군이 행동을 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순주님 나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상황들을 어디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내용들을 들려드리는 거고요. 청취자분들 듣다가 제가 과도하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그냥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